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은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에피소드는 고석현 대표님 모시고 인퍼런스 서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기 사이오닉 AI에 요즘 유행하는 말로 토큰 팩토리, 엔비디아 GPU로 토큰을 생성하고 있는 시설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전체 규모가 한 100억 원 정도 규모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실제 뭐 산업 특화 모델의 토큰, 그리고 굉장히 좀 토큰을 빠르게 서비스하는 특화 모델들 시스템들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보러 가시죠. 네, 여기가 GPU 센터 내에 고온 공기가 모이는 핫아일 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50도, 60도 이상의 공기가 모이게 되고요. 이게 다 최상층에 있는 냉각탑으로 이동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GPU가 있는 부분은 굉장히 뜨거운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메인 GPU는 이 B300이라는 엔비디아 최신 장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약 100어장 정도 규모로 되어 있고, 이 발열을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건물 구조상으로 뜨거운 공기만 모아서 냉각하는 하드웨어 컨테인먼트 방식으로 되어 있고, 비교적 작은 공간에 작은 설비에서도 안정적으로 GPU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공랭이라서 그런지 지금 엄청 시끄럽거든요. 맞습니다. 딱 보면은 뭔가 냉매가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맞습니다. 이게 냉각기죠. 네, 이게 냉각기이고, 이게 옥상에 있는 냉각탑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고온의 뜨거운 공기만 최대한 고온으로 뽑아내는 구조입니다. 300 들어있는 노드 약 10억 원 정도로 알려져 10억 원 있습니다. 정도 규모 이렇게 쫙 있어서 맞습니다. 하나 꾸미시고 이제 인퍼런스 서비스가 여기서 실제로 돌아서 인퍼런스 맞습니다. 서비스를 하시는 거죠. 네, 냉각탑 올라왔습니다.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4개가 실제로 GPU 열기를 시키는 냉각탑 실액이고요. 이게 한 200kW 정도 규모가 되고, 공냉식을 하는 방식과 이 순행 스프레이 미스트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센터랑 거리가 이제 냉각탑이랑 가깝기 때문에 완전 직 냉매 냉각을 하고 있고, 요즘은 이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밑에 건물 밑에 있으니까 맞습니다. 좀 확실히 그런 데서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 냉매가 한 15m 이상이면 조금 잘 안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냉각 시설과 GPU가 가까울수록 네. 전체 효율이 또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은 2026년 8월 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네, 저희 예상보다 이 모델의 발표 주기가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뭐 다음 세대 GPT가 미토스급의 모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뭐 구글 소식, 또 중국 쪽 소식 굉장히 많은 소식이 있는데, 이 모델 출시와 관련한 뉴스는 또 굉장히 큰 주제니까 오늘 에피소드의 후반부에 저희 만담 모드로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모델의 출시가 계속 이렇게 빨라지고 있는 이런 시점, 능력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오픈소스, 오픈웨이트 모델들의 성능이 불과 몇 달 전에 프론티어 모델급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 정부가 이런 프론티어 모델들 수출 규제를 하면서 회사들이나 개인이나 나만의 데이터, 나만의 어떤 워크플로우는 우리 회사 안에 잘 가둬야 되겠다라는 그런 니즈 때문에 온프렘 이 인프런스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오늘 그 사이오닉의 고석현 대표님 모시고 최근에 키미나 GLM을 그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 돌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관련된 이야기 한번 저희 들어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석현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좋은 자리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좀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촬영을 한 영상인데, 요거는 딥시크 플래시 모델입니다. 한 280B 정도 되고, 사실 예전 기준으로는 굉장히 큰 모델이죠. 근데 이런 모델이 우리가 프로바이더 통해 서빙을 했으면 한 초당 50토큰 정도 보통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뭐 V4인가요? 조금 최신의 하드웨어와 그리고 V4 플래시. 왼쪽이 맞습니다. 지금 인퍼런스가 막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인퍼런스 속도고요. 이게 사람이 빠르네요. 읽을 수 있는 속도가 한 초당 100에서 200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토큰 이상의 모델을 쓰면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AI를 대화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정말 사람이 아닌 존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채팅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문서를 만든다거나 뭐 사내 업무를 자동화한다거나 사실 여러 사용 예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속도가 10배라는 게 엄청난 체감으로 다가오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누르면 나온다라는 그런 것들이 뭐 업무 전체에서 보여지는 거죠. 그게 상당히 큰 차이가 되고, 근데 이거는 사실 딥시크에서 발표한 디스파크라는 투기적 디코딩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지금 와서 왜 중요할까 보면 좀 여러 가지 기술적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 앞장면에서 그 영상에 있는 용어들을 한 번씩만 짚어주셔도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앞장에 있는 그 영상이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조금만 예, 해주시겠어요? 거기 TPS도 있고 스텝도 있고 막 한번 TTFQ도 말씀을 있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TPS는 시간당 만들어지는 토큰의 개수입니다. 근데 이 토큰의 개수가 어떻게 되었던 현재 LMM은 그냥 원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모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웨이트를 한 번은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읽으려면 그 속도는 우리가 흔히 하는 GPU의 그 메모리 HBM 속도에 바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HBM 기술에서 뭐 최신이라고 하더라도 다 읽는데 아무리 빨라도 100ms 정도 걸리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PU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메모리를 한 번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100ms 이런 식이 되어버리니까 토큰 하나 생성에 거기 바운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정말 최적화를 잘한 모델이 한 10ms 안에 모든 파라미터를 읽을 수 있다고 하면 1초면은 뭐 1000ms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100개밖에 생성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럼 현대 여기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사람이 보통 읽는 속도. 왜냐면 저 토큰이라는 게 저렇게 숫자로 봐도 저게 얼마나 빠른지 감이 딱 잘 오진 않거든요. 사람이 그렇죠, 보통 네. 책을 읽는 속도가 한 200 토큰 per sec 이 정도 된다고 말씀 주신 거죠. 아닙니다. 사람 아, 읽을 100? 수 있는 건 한 20에서 30 토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빨리 읽을 때. 천천히 이거- 읽을 때랑 훨씬 더 느리고. 그러니까 1000 TPS의 속도가 이 정도네요. 1000 TPS 와. 정도면 새로운 DB를 만드는데 한 15분, 10분 안에, 그러니까 DB라 하면 뭐 MySQL이나 포스트그레스 같은 거 만드는 그 정도밖에 안 네. 걸리고 와. 네. 소설책 한 권을 쓰는데 한 1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게 요동이 네. 있네요. 1048이 맥스고 50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예요. 여기 보면 억셉이랑 스텝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이런 빠른 디코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때문에 사실 불가능합니다. 뭐 HBM4E가 나온다거나 차세대 메모리가 없다면 GPU가 아무리 줘도 불가능한 거죠. 근데 투기적 디코딩, 그러니까 사실 컴퓨터에서도 빨라질 수 있는 건 뭐 분기 예측이나 캐시 같은 기술밖에 없는데 모델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 개의 토큰을 미리 추측해서 만들어 놓고 그걸 GPU 연산은 남으니까 병렬로 처리를 한 다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리 만들어 놓은 토큰을 검사해서 예측해서 수락하는 확률이 높을수록 이 속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 그래서- 투기적 디코딩, 그러니까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이라고 보통 저는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조금 더 빠르고 멍청한 모델을 하나 둬서 걔가 토큰을 다 LLM 돌려본 다음에 똑똑한 애가 나오기 전에 미리 쭉 다 돌려놓고 맞으면 그걸 쓰고 아니면은 다시 크고 똑똑한 모델로 다시 돌리는 이런 식의 기술로 알고 있고, 저기서 말하는 억셉이 빠르고 좀 멍청한 친구가 토큰을 타다다닥 내려놓은 게 얼마나 억셉이 되었느냐, 예상이 잘 맞았느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재밌는 부분이 하나 생겨요. 원래 보통 양자화라고 불리는 기술들은 속도를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메모리 사용량을 줄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좀 최근 본 연구나 실제 사용한 걸 봤을 때는 양자화를 하면 이 똑똑한 친구와 조금 멍청한 친구의 갭이 더 늘어난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자화를 한 만큼 이 스펙티브 디코딩의 수락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설픈 양자화랑 속도가 더 느려지는 거죠. 그게 굉장히 좀 재밌는 포인트이고, 이 모델은 어떻게 보면은 좀 수락률이 높은 모델에 속합니다. 이게 낮은 것들은 수락률이 평균 억셉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 2에서 3, 크면은 뭐 7에서 10까지 갈 수 있는데 그 수락률이 결국 배수로 증가를 하는 거고, 또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이게 생성하는 종류마다 또 수락률이 달라요. 그래, 예를 들어 코드의 수락률은 높고 영문 높고 또 심지어 한글은 낮거나 아니면 또 소설 같은 좀 복잡한 논리 구조는 어렵고, 그러니까 낮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사실 예전에는 그런 게 있지 않았어요. 그 파인 튜닝은 이제 거의 할 필요가 없다. 근데 토큰의 생성 속도랑 비용이 이 약간 디스파크나 MTP 같은 투기적 디코딩 때문에 파인 튜닝한 비용도 줄어든다 라는 재밌는 방식이 좀 생긴 거죠. 궁금한 게 MTP는 현재 토큰이 T면은 T 플러스 1, T 플러스 2로 다음 거를 미리 예측하는 거죠. 근데 투기적 디코딩은
좀 다른 거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동일합니다. 근데 이게 뭐 플러스 하나를 할지 이 블럭 단위로 해서 더 많은 걸 생성해놓고 후보를 검토할지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하나의 국면에서 이 토큰 저 토큰 여러 가지로 하는 건 아니고 다음 것들을 미리 한다는 뉘앙스인 거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이게 저희가 바로 이제 이어서 이야기할 프리필과 디코드의 차이에서 또 강하게 연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개를 투기적 디코딩을 해서 이 뒤에 블럭이 늘어나면 걔는 한 토큰씩 보는 게 아니라 여러 토큰을 그냥 프리필 모드에 넣어서 한 번에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완전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의 에이전틱 AI가 잘 되는 거는 뭐 캐시가 잘 히트하는 것도 있겠지만 프리필이 정말 빠르다는 데 있어요. 왜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신의 모델들도 메모리 때문에 뭐 초당 50토큰, 30토큰 이상을 내뱉기가 어렵다. 이게 맞는데 이 프리필은 수만 토큰씩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텍스트를 읽는다는 과정은 사실 트랜스포머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토큰을 병렬로 넣고 읽어낼 수 있는데 그걸 제일 잘하는 게 사실은 GPU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엔비디아가 베라루빈이랑 그록 소개할 때도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프리필이라고 불리는 거는 베라루빈으로 차세대로 다 처리를 합니다. 엄청나게 읽겠죠. 한 초당 20만 토큰씩 읽을 텐데 이걸 디코드 할 때는 그록에 넘기는 거예요. 근데 디코드하면 그록에 넘긴다는 건 이걸 처리할 히든과 그 KV 캐시를 넘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이미 거의 1년 전이죠. 이 구조가 가장 빠르다는 거를 사실상 공표한 셈이고 이게 엄청난 화두가 되는 거죠. 저희가 불과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트레이닝과 관련한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요새 이 모델이 막 급격하게 상향 평준화되고 이 모델이 그냥 연구의 단계에서 완전히 산업의 단계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수요도 계속 폭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트레이닝보다도 인퍼런스 쪽에 관심이 훨씬 커진 건 맞아요. 어떻게 하면 이 동일 GPU, 동일 전력이라는 자원이 있는데 얘를 어떻게 빨리 더 많은 사람들한테 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엔지니어링. 왜냐하면 이거 이퀄 돈이거든요. 로 좀 대두가 되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이제 고석현 대표님이 해주실 이야기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니까 이 앞으로 이 데이터 센터나 모델과 그 다음에 어떤 회사가 돈 벌고 어떤 회사가 돈을 못 벌까라고 하는 것들의 다이내믹스를 좀 이해하시고 싶으시면은 이런 것들이 대략 어떤 그 구석에 어떻게 들어간다라는 걸 이해해두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네, 자, 한번- 저도 네, 네,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오늘 어쨌든 하는 메인 이야기가 인퍼런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인퍼런스가 중요하다. 결국 이게 가장 큰 골자인 것 같고 방금 얘기 주신 것들에서도 한 두 가지 관점에서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첫 번째는 칩 자체도 예전에는 뭐 트레이닝용 칩, 인퍼런스용 칩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면 지금은 인퍼런스 안에서도 프리필용 칩, 디코드용 칩 그러니까 인퍼런스 안에서도 칩들의 어떤 특화 구조들이 더 생긴다는 이야기고 아까 파인 튜닝도 예전에는 파인 튜닝을 모델을 똑똑하게 만들려고 파인 튜닝을 했다면 지금은 저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을 잘하기 위한 좋은 조수를 만들기 위한 용도로 파인 튜닝을 쓴다는 것 자체가 네. 인퍼런스를 위한 튜닝을 한다는 뜻이니까 다 모든 것들이 지금 인퍼런스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의 다방면에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넘었을 수도 있는데 학습에 들어간 GPU보다 토큰을 인퍼런스하는 GPU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이건 굉장히 자명한 사실로 갈 것 같고 더 빠르게 사실인 것 하기 위한 게 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토큰 팩토리란 단어도 이걸 딱 상징하는 단어인 것 같고요.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정말 엔지니어링 뷰티예요. 정말 생각 가능한 모든 꼼수들과 예,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술은 제쳐놓고라도 저 정도로 1000 TPS 나오면은 작업의 양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000 TPS 나오면서 어떤 걸 해봤냐면 네. 이건 약간 그 흔히 말하는 AI 슬롭입니다. 너무 네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이게 저희 뭐냐면 슬롭 좋아해요. 이게 저희 내부에서 만든 약간 세컨드 브레인 같은 거죠. 회사에 네. 있는 모든 데이터를 집어넣고 회사를 하나 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퇴사한 사람한테 일도 시킬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문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추출해가지고. 이게 뭐 100토큰 뭐 20토큰은 안 되고 우리가 수천 토큰을 쓸 수 있는 걸 병렬로 한 10개, 20개 세션을 잡으면 회사를 실시간으로 복제해서 돌릴 수가 있어요.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시절이 라이브 있습니다. 라이브 스트림 같은 느낌인 거네요. 그런 라이브 느낌인 스트림. 거죠. 회사를 네. 동시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네. 특히 코딩 같은 일이나 마케팅 같은 일은 이 약간 여기도 가능하다. 아, 그러니까 약간 코드를 빠르게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일 자체의 트레이를 시뮬레이션 하는 게 실시간으로 된다는 거네요.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가상인데, 네, 그냥 실시간으로 회사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동작하는. 엄청난 일들인 거죠. 예, 회사의 지메일과 이메일과 슬랙 이걸 그냥 다 모델한테 읽어 넣은 다음에 전부 리프로듀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24/7인 거네요. 7일 24시간 돌아가는 그런 라이브인 거죠. 24시간이 아니라 1000시간이 아닐까요? 왜냐면 이미 사람 능력의 몇십 배 속도 돌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네, 이렇게 그- 돌리면 어떤 아웃풋이 어떤가요? 실제로 업무 지시가 가능해요. 뭐 프로젝트가 되는 경우도 있고, 마케팅이 초안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기능이 실제로 산출되는 경우도 있고요. 단순히 그렇죠. 에이전트보다 네. 더 약간 다른 느낌인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회사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거를 그냥 회사라는 거 A로 놨으면 B, C, D도 다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다 사실 가능하죠. 이거는 완전 뭐 개념 컨셉, 전 슬롭이라고 말씀드린 슬롭일 거고, 근데 이게 정말 좀 시리어스하게 갔을 때 얼마나 좀 임팩트가, 그러니까 무서울까? 저희가 지금 사실 그 코딩 에이전트를 쓰거나 챗 GPT를 음. 쓸 때 레이턴시라는 개념이 딱 그냥 사람과 대화하는 속도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인퍼런스의 속도에 살짝 적응이 안 되는데 이제 뭐 지능도 사실은 얼마나 품질이 높냐라는 거에 함수가 뭔가 Y축에 있다면 이제 X축에는 레이턴시가 들어갈 것 같아요. 결국은 X 곱하기 Y가 이제 뽑아내는 지능의 총량이니 똑같은 지금 지능인데 얘는 맞아요. 뭐 초당 1000단어를 뱉어내는 애와 30단어를 뱉어내는 애가 있으면 이제 생산성 차이가 사실 30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언러닝 해야 되는 거가 만약에 지금 저 데모를 보고서 드는 생각은 기존에는 어싱크하게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한 거를 돌려놓고서는 그거 생성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다른 거를 아모타이즈 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지금 라이브 수준으로 나오면 그거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잠깐 드는 그래서 생각이었어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게 내가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그럴 시간이 있었는데 누르면은 바로 뭔가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훨씬 더 피곤하고 AI랑 일하는 기분이 아니에요. 저희가 계산기에다 계산을 맡기고 사실 뭐 기다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르면 바로 나오니까 일하는 방식이나 언러닝도 말씀해 주셨는데 딱 그 느낌이 너무너무 많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그냥 롱 스토리 숏 해가지고 요약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AI에 대한 투자는 거의 끝이 났냐,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시장이다라는 그런 대답 때 많은 현자들이 바보 같은 소리라고 답하고 있는 거죠. 이제 겨우 시작인 거고 이 지능에 대한 니즈는 상방이 없다. 너 똑똑한 애 한 명이 있어가지고 일이 이만큼 됐어. 그러면은 그걸로 만족하냐? 아니라고. 그냥 가능한 한 더 많은 똑똑한 사람들을 더 하이어하고 싶은 게 사람들 욕심이니까 이건 계속 성장한다라는 쪽의 의견이 훨씬 많이 득세하고 근데 있는 것 같아요. 층위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여주신 거는 플래시 모델이라서 저 정도 속도가 나오고 앞으로 다른 모델들도 계속 속도는 빨라지긴 하겠지만 어떤 최상위 모델은 어싱크하게 작업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추론하는 시간이 꽤 길어서. 그러니까 태스크별로 그렇게 약간 중충적이지 않을까요? 당장. 그렇긴 한데 이제 전체 그래프는 계속 이런 경험으로 내려오겠죠. 네. 저도 느끼는 게 최근에 그 비싼 모델, 특히 뭐 페이블이라던가 GPT 소울에다가 리즈닝 에포트를 길게 늘린다던가 그럼 일을 시키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섹션을 만들어 또 다른 일을 하거나 뭐 그렇게 보통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 컨텍스트 스위칭이 사람 머리에서 일어나야 돼서 되게 놓치고 뭐 힘들고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엄청 빠른 TPS의 모델들을 쓸 수 있다면 지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내 앞에서 내가 집중해서 그 컨텍스트만 이어서 쭉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휴먼 인 더 룹을 더 강하게 넣을 수 있어서 조금 AI 지능이 떨어져도 이미 충분하니까 더 일을 잘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살짝 떠오르네요. 하지만 그것도 피곤할 것 같긴 해요. 포커스된 피곤함과 병렬 분산된 피곤함이.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상상하고 있는 게 현실로 그 실현되는데 또 시간들은 좀 걸릴 거라서. 그럼 이거는 어떨까요? 지금 요거는 방금 전 모델은 한 280p짜리 뭐 사실 저도 감이 이제 안 옵니다만 비교적 작은 모델이고요.
280B를 지금 비교적 작은 모델이라 표현하셨습니다. 280B를. 저희 그런 말도 안 되는 네네.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맞아요. 예전엔 1B 넘으면 크다 했거든요. 네. 구글이 8B 이상 서비스 못한다 이런 소리 했었고. 그럼 이제 좀 작은 2.8 트릴리온 밖에 안 되는 작은 모델입니다. 네. 우와. 이 모델도 한 피크 300 토큰이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토큰의 생성 바운드는 저희가 좀 기술을 쓰고 있긴 하지만 메모리에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가 조금 더 좋아졌을 때, 그러니까 지금 2T, 3T, 5T, 10T의 모델이 훨씬 더 빠르게 강력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방금 전에 플래시랑 한 거가 킴이랑 한 거에 뭐 캐릭터의 각도, 디테일 너무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사실 플래시가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지 않았습니까? 네. 총 생성 시간이 키미가 더 적어요.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네. 음. 그러니까 더 효율적으로 구현을 하니까 네. 토큰은 3배 정도 지금 키미가 느립니다. 초당 300이니까. 하지만 더 네. 빨리 생성했고 음. 이게 모델 차이 10배가 나지만 3배밖에 안 늘어졌다. 토큰당 지능의 퀄리티가 훨씬 높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전 현상들도 보고가 좀 되고 있어요. 네. 차라리 더 똑똑한 모델로 하는 게 더 그쵸. 토큰은 조금 만들지만 효율이 높다. 이 모델의 지난번에 사이즈. 저희가 네. 가격을 이야기할 때도 토큰당 가격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싼 모델을 쓰면 어떤 일을 해내는데 토큰을 효율적으로 일을 더 적은 토큰으로도 해낼 수 있으니까 이제는 태스크당 가격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지금 수행 속도도 토큰 per sec를 보는 게 아니라 태스크 끝나는데 그래서 얼마 맞아요. 만에 끝냈는데 이걸 네. 봐야 된다. 와닿는 느낌이 옵니다. 파레토 에피션트 커브가 여러 개의 변수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진짜 모델 사이즈, 뭐 GPU 크기 뭐 이런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다양한 변수가 다 합쳐져서 그걸 만든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프론티어가 만드는 라인은 다 전진하고 있다. 그건 네. 맞습니다. 미치도록 전진하고 있다. 키미가 300 토큰 나오는 것도 느낌 정말 좋네요. 이게 다 그 MTP랑 스페큘러티브 디코딩 때문인 거죠,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최근의 모델들은 사실 처음부터 이게 지원이 되고 있고 최근에 저도 이제 다른 회사 대표님께 좀 이야기를 같이 드리다가 저희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인 솔라 있지 않습니까? 솔라에는 이 MTP가 없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들어있진 않았고 저희가 이걸 모델에 어댑테이션 해서 추가적으로 퍼스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달아봤더니 이것도 한 5, 600 토큰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딥시크 플래시랑 아마 규모가 비슷합니다. 한 250, 280B 정도 선이고. 네. 그래서 거의 모든 모델이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게 MTP의 로직은 사실 나와 있고 그냥 모델 뒤에다가 MTP 헤드 더 붙이고 얘를 맞아요. 예전 개념으로는 살짝 파인 튜닝하는 느낌으로 그냥 달아버리면 되는 거가 됐네요. 맞습니다. 그게 된 거죠. 그게 그리고 뭐 음. 한 일주일도 안 걸린다. 네. 엄청난 겁니다. 야, 그리고 네. 제가 생각나는 담론 중 하나는 이게 한 5, 600 토큰이 넘어가면 사실 피지컬 AI에서도 충분히 돌아가지 않을까? 왜냐면 테슬라의 자율주행도 일종의 VLA처럼 동작한다고 좀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게 초당 프레임을 못 따라가면 못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초당 2000 토큰, 1000 토큰이 나오고 거기다가 또 현실의 어떤 세상은 우리가 텍스트나 코드보다 좀 더 약간 물리적 모멘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MTP나 이 디스파크가 좀 더 추론하거나 맞출 수 있는 마진이 더 많을 거고 이러면 정말 LMM으로 다 로봇이 돌아가지 않을까? 물론 아직 칩들의 성능은 좀 마진이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파인 튜닝하면 성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속도가 빨라져. 이런 담론도 가능한 거죠.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게요. 구글의 제미나이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두 개로 분리해서 클라우드에서는 VLM, 그러니까 LLM이 돌면서 인베디드 리즈닝, 그 화면을 보고 리즈닝을 막 내뱉거든요.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해된 레이턴트 벡터나 뭐 아니면 어떤 랭귀지 상태 아웃풋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 인베디드 디바이스에 있는 액션을 제너레이션 하는 모델한테 넘겨서 그것만 거기서 액션을 빠르게 제너레이트 하거든요. 작은 모델로. 이런 식으로 모델을 분리하고 똑똑한 지능은 토큰 퍼세크가 엄청 빠른 어딘가, 그건 뭐 클라우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차면은 좀 공간이 여유롭기 때문에 사실 차에 어딘가에다 큰 칩을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분리해서 상황을 이해하면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원래 준비했던 메인, 저희가 예전에 그 승주님과 그 도아캐시 편을 녹화하면서 프리필과 디코드, 그다음에 이제 루프라인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한참 했었었는데, 이 프리필과 디코드 오늘 또 많이 접하게 될 용어인데, 요 용어들과 함께 이 메인 바디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가 한번 시각화를 이것도 AI로 만든 건데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4건 정도가 뭐 타임라인이 있는 걸로 제가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 이걸 시간상으로 그려보면 8명의 사용자가 토큰 생성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약간 청색은 디코딩하는 부분, 그리고 이 주황색 약간 살색인가요? 네, 뭐 그런 부분은 이걸 프리필이라고 하는 읽는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LLM 구조상 읽는 거는 완전한 병렬성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GPU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보면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 프리필 구간이 GPU를 사용하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고 이 디코드를 하는 구간은 사실 GPU를 거의 쓰지 않는다 보셔도 돼요.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프리필은 포크레인으로 이런 모래 산을 뜨는 정도고요. 디코드는 조금 과장하면 숟가락으로 뜨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숟가락의 이동 속도에 따라서 이 토큰의 퍼 세컨드가 나뉘는 거죠. 그래서 현재 GPU의 연산 성능은 뭐 초당 몇천 몇백이 아니고요. 수만, 심지어 수십만을 만들 수도 있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말한 숟가락이 이동하는 속도 이것 때문에 수당 몇십, 몇백밖에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잘하는 반도체도 있을 텐데 GPU는 그 격차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사실 현대의 지금 에이전틱 AI를 유지하는 거는 이 프리필을 엄청나게 잘한 GPU의 성능이기도 한데 이 격차가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한 GPU 하나당 100명, 200명의 유저를 받을 수 있을 GPU의 성능이 이 프리필의 어떤 디코드와의 차이점 때문에 뭐 적으면 한두 명, 많으면 10명도 못 받는 형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미 이 정도에서 살짝 이제 프리필과 디코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누가 제일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프리필이라는 과정은 토큰을 읽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에이전트를 돌린다고 하면 뭐 내가 들고 있던 코드 프로젝트, 알고 있던 시스템 프로젝트, 뭐 여러 스킬들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있을 거잖아요. 그게 적으면은 몇 천, 많으면 몇만, 몇십만까지 보통 가세요. 근데 이걸 디코드의 속도로 읽는다. 읽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최근 맥북으로 이런 모델을 잘 돌릴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글들이 이런 걸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맥이 유니파이드 메모리, 그러니까 GPU와 CPU와 NPU가 통합된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용량도 큽니다. 그래서 토큰 생성이 그렇게 느리지 않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요. 근데 프리필이 엄청나게 느립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쓰려면 예를 들어서 GPU로 토큰을 읽고 토큰을 읽으면 뭐가 생기냐면 그 히든 스테이트가 생기고 읽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KV 캐시가 생깁니다. 그걸 맥에 전달하면 읽는 것도 빠르고 쓰는 것도 비교적 싼 이 친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냥 토큰 읽는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V 캐시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KV 캐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GPU를 엄청나게 잘 쓸 수 있는데 이거를 메모리 바운드하는 페이로드인 아예 전혀 다른 페이로드인 디코드에 넘기는 걸 얼마나 잘 오케스트레이션 약간 운영하느냐가 토큰 생성의 양과 시간과 속도와 심지어는 이제 멈추고 안 멈추고까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쉽게 그 저희 오디언스 분이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하면 우리가 챗 GPT 쓸 때 뭐 어떤 거 왕창 컷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챗 GPT한테 이거 읽고 요약해줘라는 말을 쓰는데 그 왕창 한 번에 집어넣는 그 양이 이제 프리필이라고 보시면 네. 되는 거고 저희가 엔터를 딱 누르고 나면 그 뒤로 토큰이 탕탕탕탕탕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디코드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아까 영상에 있던 네, TTFT가 그 시간이에요. 첫 네네. 토큰 나오는 시간. 네. 네, 토큰 퍼 세컨. 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프리필과 디코드라는 심상을 머리에 넣고 얘를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쳐다봐야 되는 거네요. 조금 약간 네. 헷갈리는 부분이 저 프리필의 양과 디코드의 양은 유저 스트림별로 다 다른 거죠.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걸 같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프리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디코드는 자원 입장에선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거예요. 근데 이 디코드, 그러니까 프리필 과정은 엄청난 양의 GPU를 잘 쓸 수도 있고 케이블 캐시도 왕창 생성을 하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스트림 8, 7, 6 유저들은 1스트림이 읽을 때 다 멈추는 거죠. 어떻게 보면 GPU가. 그게 유저 감은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자원이라는 게 컴퓨트 해야 될 연산의 총량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쿠다 코어의 활성화 정도라고 할까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분리 후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냥 다 디코딩만 하고 있네요. 이렇게 하면 같은 GPU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뭐 적게는 3, 4배, 많게는 100배까지 올라가게 돼요. 자,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메인 주제가 사실은 프리필과 디코드를 하나의 인퍼런스 머신에서 최적화를 하면 아무리 최적화를 해도 성능이 어떤 이 상한선에 걸린다. 이 비효율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알려진 팩트인데 키미에서 처음 이제 제안했던 게 프리필과 디코드를 완전히 물리적으로 분리된 팜에서 처리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효율이 엄청나게 증가한다.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있어야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키미 2.8T를 300, 400 토큰까지 하는 것도 사실 이게 가능해야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분리가 안 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유저가 프리필을 하는 순간마다 모든 디코드가 병렬로 멈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처리하기 굉장히 어렵고 프리필을 하고 나서 그 친구의 모든 히든 스테이트와 뭐 모든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KV 캐시도 한 모델마다 다른데 키미 정도 되면 한 10기가, 20기가 정도 됩니다. 그걸 순식간에 디코드 머신을 옮겨가지고 잘 히트시키면서 그걸 스무스하게 처리하고 그 밑단에 어떤 라우터는 유저에 대한 세션도 옮겨가고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엔지니어링인 거죠. 근데 그걸 하지 않았을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멈추는 현상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저희는 뭐 이런 키미 모델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도저히 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모델이 충분히 작고 메모리 여유가 있다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키미처럼 엄청나게 큰 사이즈 모델에서는 애초부터 이 페이로드를 완전히 분리하고 여기에 대한 KV 캐시에 대한 어떤 스토어 기념, 그러니까 우리 문맥을 다 갖고 있는 스토어인 거죠. 이게 엄청나게 빨라야 되는데 뭐 몇백 G, 뭐 몇천 G가 돼야 되는데 이걸 유지하면서 해야 실제 LLM 서빙이고 모든 아마 프론티어는 이걸 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레퍼런스 코드에서 이거를 다 방법을 공개는 한 거예요? 레퍼런스 코드는 사실 이거를 하지는 않고 있고 이거의 구현체들은 뭐 VLM이나 뭐 슬랭이나 SG램? 그리고 SG랭이나 엔비디아에서도 이걸 하기 위한 어떤 기술과 라이브러리들은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의 사정, 네트워크의 사정, 심지어는 이런 토큰 프로바이더들의 내부 노하우일 테니까 서비스 쓸 만큼 공개하는 곳은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도 SG랭을 좀 복사해서 쓰고 있습니다. 코드만 공개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다 공개하지는 않는 상황인 건가 보네요. 그래서 이걸 금액 정책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 모델들 봤을 때 금액이 256K랑 1M이랑 혹시 다른 모델들 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클로드 코드만 해도 1밀리언 오퍼스와 뭐 256K, 327K 다르죠. 가격 그래서 티어가 완전히 서빙하는 다르죠. 쪽에서 보면은 그냥 아예 팜을 나눠 놓게 돼요. 이 팜 자체를 분리해서 약간 낮은 랭스를 사용하는 팜과 긴 랭스를 사용하는 팜을 완전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으면 또 토큰 처리량이 많이 내려가는 거죠. 실제로 처리하는 칩도 분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픈AI 같은 경우에도. 근데 옵티마이즈 하는 그런 레퍼런스 코드가 없느냐, 어떤 모델을 돌리느냐, 그 다음에 어느 클러스터에서 돌리느냐, 내가 돌리려고 하는 GPU 클러스터의 뭐 구성들, 예를 들면 GPU가 뭐 어떤 거는 뭐 NVL72처럼 하나의 GPU가 막 72개가 묶여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8개씩 묶여서 8개 노드를 N개를 해놓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노드들끼리도 뭐 인피니밴드로 엮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르게 엮인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제너럴한 딱 모든 거에 옵티마이즈가 잘 되는 솔루션이라는 거는 존재하긴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레퍼런스 특정 하드웨어,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자기네들이 파는 주력 제품, 여기에 특정 모델,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건 상황에 맞춰서 다 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 예전 같으면 정말 이것들을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붙어가지고 그걸 처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고통이 들었을 텐데 요새는 저희 회사에서도 다들 그 회사 서버 팜 유지하면서 AWS나 GCP나 직접 들어가서 콘솔 조작하시는 경험이 이제 많이 없잖아요.
내 에이전트에 붙여놓고 얘한테 옵티마이즈하고 뭐 바꾸라고 하고 하면은 그냥 다 모든 걸 끝나니까 마이그레이션조차. 근데 여기도 프론티어 랩들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아키텍처링이나 뭐 이런 거나 이 프론티어 모델한테 시켜서 자 옵티마이즈 해라고 하면 자기가 실험 짜고 런 돌려서 자체 최적화하는 그런 과정이 이미 돌고 있을 거라서 그 속도도 저는 이제 바틀렉이 될 거라고 생각지 않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링의 우위나 엔지니어링의 우위도 제프딘보다 GPT-6나 미토스가 더 잘할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급격하게 다 상향 평준화 될 것 같아요. 그 데이 제로에 다 내놓더라고요. VLLM, SGLM, 탑스피드 다 데이 제로에 하는데 근데 그 사이오닉도 되게 빨리 내놓으셨더라고요. 어떻게 하신 네. 거예요? 네. 사실 저희도 동일합니다. 저희가 자체 GPU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그 친구들은 뭐 학습이나 서빙 있긴 한데 실제로는 그 말랑과 똑같은 자동 연구, 자동 최적화 에이전트들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백로그 테스트들이 쭉 있을 때 거기 우선순위를 올리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루프로서 꼴로 지정할 수 있는 태스크는 뭐 병렬로 100개 에이전트가 돌아서 디스커션하면 그냥 몇 시간을 대부분 끝나니까요. 근데 키미 케이스는 아키텍처가 제법 바뀌었는데도 그게 그렇게 빨리 된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하는 데는 한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 대표님이랑 사석에서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기존의 어떤 사람의 탤런트의 품질이 만들어낸 어떤 차별점이 그냥 모델이 다 해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GPU 파워만 충분히 갖고 있고 얘를 얼마나 오래 많이 쓸 수 있느냐의 게임으로 수렴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도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뭐 내부에 돌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GPU의 프로비저닝, 자원에 대한 할당을 에이전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약간 연구 목표와 여기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들을 주는 거고, 이런 것들이 좀 쌓였을 때 속도는 뭐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젠슨 황이 얘기했던 5층 얘기하잖아요. 맨 아래 그 데이터 센터부터 칩, 그다음 모델, 그다음 뭐 애플리케이션 뭐 이런 레이어를 얘기를 하는데 모델 가운데 있었던 모델 회사가 지금까지 대부분의 밸류를 다 캡처해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경쟁의 양상이나 또 이제 모델이 모델 스스로를 발전시킨 이런 양상 때문에 모델 발전이 약간 상향 평준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픈 AI랑 엔트로픽만 할 수 있었던 일이 중국의 프론티어 랩들도 다 해서 심지어 오픈웨이트로 막 내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 오픈웨이트 덕분에 사이오닉처럼 자체 컴퓨테이션 리소스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그냥 프론티어 랩이 했었던 그런 레벨에 그냥 금방 다다르게 되는 이런 순간이 돼서 이 가치가 캡처되는 레이어가 지금 이동하고 있다거든요. 지금까지는 모델 레이어에서 가장 큰 밸류를 캡처하고 있었는데 얘네들 마진은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이 많아질 테니까. 그리고 상향 평준화되고 굉장히 싼 값으로 할 테니까 이거는 그냥 이 죄수의 딜레마처럼 0으로 가는 길을 지금 타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밸류는 어디로 이동하느냐? 그 위와 그 아래로 이렇게 쭉 이동할 거거든요. 그냥 고객의 가장 최근접한 곳에서 밸류체인이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고객과의 관계, 고객의 활용성. 맞아요. 뭐 결국은 고객의 매출을 내주는 겁니다. 결국 고객과 가까운 곳에서 실질 가치를 만드는 곳으로 밸류체인이 이동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가장 근자에 있었던 이런 산업적인 부분에 비유를 해보면 처음에 전기가 나왔을 때는 뭐 교류냐 직류냐 막 이런 그 인프라와 송전 설비나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들이 이 밸류를 다 쥐고 있었는데 이게 다 안정되고 난 다음에는 거기는 극강의 효율화밖에 없었거든요. 심지어 정부가 가져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고 그럼 밸류는 어디로 가느냐? 저 인프라에서 여전히 발전소하고 변전소하고 한 그 업체가 된 데들은 그냥 계속 돈 벌어요. 근데 그 위에로는 그 다음 밸류는 어디로 갔냐? 그 가운데는 그냥 콘센트 뒤로 다 숨어버린 거고 지금의 밸류는 전부 다이슨 같은 회사가 가져가는 거죠. 그 위에서 만들어내는 완전 고객 근처의 상향의 가치. LG 트롬 세탁기. 그 다음에 자동으로 집 청소해주는 로봇 그 청소기. 로보락 이런. 뭐 이런 데로 다 간 거죠. 그래서 여기도 AI에도 이 지능이라는 게 사실은 무언가 콘센트에 꽂으면 나오는 콸콸콸 나오는 그런 지능이 된다면 하나의 밸류 캡처는 저 아래에 있는 발전소 레이어에 있는 데이터 센터와 칩과 이런 데서 하는 대로 갈 거고 그러나 거기는
마진율이 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도 계속 이 옵티마이제이션이 일어나고 뻔한 포뮬라들을 계속해서 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마진폭 안에 갇히게 될 거고, 대부분의 가치 캡처는 저 콘센트에 무언가를 꼽는 거기 나올 겁니다. 그게 이제 방금 고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누가 고객 가까이에 있냐, 이 게임이 될 거고요. 아직 그 콘센트에 꼽히는 그 밸류의 인더스트리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 아닌가. 그리고 고 대표님이 이제 AX라는 말로 지금 뭐 우리가 이렇게 목격하고 있지만 AX 이상을 넘어서는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이 곧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1000 TPS 이런 것들을 보니까 더더욱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예전에 50볼트로 오던 전기가 이제 막 380볼트 들어오는 거거든요. 사실 고 대표님이 고객 근처의 밸류를 창출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를 작년에 시작하셨으니까 지금 따라오실 수 있는 거지, 올해 했으면 훨씬 더 금액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지 않나요? 대표님, 이 진짜 말 나온 김에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프리필과 디코드 얘기로 다시 돌아오긴 할 텐데, 사실 사이오닉 안에 데이터 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1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그 왜 만들게 됐고, 그 돈이 얼마가 됐고, 그게 지금 어떤 가치로 돌아오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방금 승주님 질문에 답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더해서 지금 감가 생각되기 전에 지금 구매한 거 안에서 토큰 얼만큼 생성해야지 이게 감가 생각을 버티는 건지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너무 영업 비밀을 다 까놓으라고 하는 거 아닌가, 우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데이터 센터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대로면 크고 모여 있으면 금액이 줄어들어야 맞아요. 그리고 원래 데이터 센터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뭐 GPU를 메인으로 한 네오 클라우드는 거기도 약간 자유로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인터넷에 대한 백본이, 원래 클라우드는 전력 대비 인터넷 대역폭이 넓어야 됩니다. 근데 네오 클라우드는 그냥 저렴한 전용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급 백본이 아니어도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산해 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데이터 센터는 약간 그리드 코드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책에 가까운데, 그 지역의 전력망에 안정적인 부하를 줄 수 있는 정책과 설비들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1메가와트를 만드는데 5억이 들었다고 치면 실제 데이터 센터는 25억, 30억 이상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국가나 시설에 대한 전력망, 그러니까 사실 전력이 가장 위험한 거는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 쓰는 것도 아니고 많이 쓰다 조금 쓰다 그래서 번갈아 되는 겁니다. 네, 지금 그 이야기가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앞에 맥락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휙 뛰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입장에서 무슨 얘기 하는지 지금 감이 전혀 못 따라가서,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 만드신 이야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B300이 몇 장이고 해서 그렇게 해서 레이어를 저희를 조금 쌓아주면서 올려주시면서 여기로 오시면 이해가 훨씬 빨리 될 것 같아요. 우선 저희가 B300을 한 100장 정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인프라가 5% 이상만 가동이 된다면 감가상각과 실제 토큰 비용이 1대1이 된다. 그래서 운영률을 10%까지 만들면 2배의 이득이 되고, 이걸 만약에 1년만 제대로 운영을 한다면 1년 가기 전에 전체 케이펙스를 회수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300이 대충 어느 정도 하죠? 아마 가장 이것들을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달러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한 6만 달러 정도 하는 것 같고, 해당. 하나로는 벤더마다 다르고요. 최근에는 한 8억, 9억 정도 한 대. 그러니까 B300 8개가 갖춰져 있고, 거기에 대한 네트워크까지 커버된 게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클라우드들에서 보통은 시간당 적으면은 한 8달러 GPU 하나입니다. 그리고 좀 비쌀 때는 10달러 이상이 보통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클러스터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을 금액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 추론하는 과정은 다 클러스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B300 100대가 있고, 그게 지금 그럼 구축비만 GPU 가격만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간 거네요. 네, 그보단 좀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B2C에서 GPU를 임대하는 업체들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저는 런파지라는 서비스를 애용하는데 GPU가 맨날 동나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것들에 따르면은 운영률이 뭐 5%에서 10%만 되어도 이제 이윤을 남길 수 있는데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땐 수요가 엄청 많고 공급이 모자라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자본만 있고 비상백을 구할 수만 있다면 운영하는 게 무조건 돈을 벌 수 있겠다. 마치 예전에 자본이 있으면은 공장을 짓고 생산 시설을 돌려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 가능하면 모두가 다 하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비상백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인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흘러가는데 얼추 맞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뭐 이걸 자체 인프라를 하면 몇 가지 장점은 있어요. 금액이 좀 줄어든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최근에는 이 네트워크 구성이 되게 어렵다 보니까 자체 인프라를 구성하면 좀 굉장히 좀 테크니컬한 네트워크 구성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뭐 프리필한데 디코드 2대로 된 클러스터는 사실 그 엔비디아의 퀀텀 라우터 없이도 다이렉트 케이블 연결로 네트워크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라우터 한 대가 지금 한 케이블까지 한 6억 정도 하니까 한 세트당 그 정도씩을 뺄 수 있는 거죠. 네, 심지어 그런 장애 대응이나 이런 뭐 그런 것까지 제외하면서도 그런데 장점이 있고 전반적으로 사실 학습에 대한 것도 점점 이제 모델의 구조, 학습의 구조 이런 네트워크 연결에 따라 토폴로지가 가변하는 것 같아요. 예전이라면 다 동등한 네트워크 속도를 다 풀 대역폭을 해주고 뭔가 학습 같은 걸 했을 텐데 사실 지금은 좀 그게 아닌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그런 파드 단위, 뭐 노드 단위 공급 사업자의 커스터마이징을 해달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뭐 거기에 대한 마진까지 생각하면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GPU를 직접 대표님은 구매하면 근데 왜 사셨어요? 이거를 대부분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스타트업 입장에서. 근데 거의 투자금의 상당 부분들을 이 KPX 투자를 하신 건데 그냥 합리적인 선택이라면 종현님이 방금 하셨던 것처럼 럼팟이나 다른 네오클라우드한테서 오펙스로 리싱하는 방법도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업프론트로 다 사신 이유는 뭐예요? 사실 유휴를 얼마나 잘 쓸 수 있을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토큰 서빙이 없을 때 우리 에이전트가 돌아갈 수 있을까? 학습과 추론을 약간 얼마나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런 매니지드로 주는 GPU들은 어떻게 되었던 프로비저닝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모든 인프라를 제어할 수 없고 모든 네트워크를 제어할 수 없고 사실 저희가 좀 최근 모델 공급도 하고 이런 서빙 추론 이런 최적화도 공개를 하고 있는데 자체 인프라가 아니라면 사실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물론 빅테크들도 여기서 더 발전한 자체 칩을 만드는 건데 그래서 비즈니스 형태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GPU의 성능보다는 비즈니스가 중요하고 빠른 어떤 성장이 중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오펙스로 빌리는 게 좋고요. 여기서 원천 기술을 연구한다거나 남은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최적화를 해서 유휴 리소스를 연구로 돌리거나 모델로 돌릴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돌리는 거가 구성원의 역량으로 흡수가 됐다라고 보시는 거죠. 굉장히 많이 되었죠. 왜냐면 저는 제가 새로운 회사를 만약에 만든다면 전 투자를 GPU로만 받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럼 그 정도 이건 생각입니다. 어떤가요? 제가 아까 보여주신 깃허브 페이지에서 익숙한 이름을 봤거든요. 이 GPU B300을 많이 들고 있는 거가 인재 유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하나가 드는데 인재 빨리 유치 보셨네. 측면에서 실제 도움이 되었나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B300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이오닉이 있는다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이제 정말 사람과 이제 컴퓨터가 결합해서 그 결합한 애들만 사는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만약에 인재 또는 역량을 유지했어요. 그 사람들이 일하는 궤적이 자산의 자사로 남거든요. 실제로 음. 그렇고 좀 잘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이 한 정말 궤적이에요. 정말 에이전트 어떻게 사용했고 토큰 어떻게 사용했는지 궤적 학습하거나 혹은 프롬프트를 추출해서 에이전트로 네. 만들면 실제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주셨던 세컨 컴퍼니 되는 거죠. 그냥 다 그 궤적을 학습한 애가 퇴사자를 포함해서. 나타나서, 예, 퇴사자를 포함해서, 예, 페르소나도 다 재현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노벨티 있는 거는 아니지만 했던 거를 재현하는 거는 굉장히 확률이 높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우습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세상에서의 이제 진짜 이 사업은 어떤 모양일 것인가? 이 질문에 이제 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런 세상이 됐을 때 거기에서 가치, 그러니까 밸류 캡처는 어디에 일어날 건가라는 질문이 이제 곧 올 거거든요.
저의 요새 연구 팀이기도 하고 제가 저희 회사에 구현해내고 있는 그런 핵심 부분이기도 한데 왜냐면 모두가 다 에이전트들을 다 붙일 만큼 다 붙였는데 사실 느끼는 그런 기시감이 회사가 바뀌지가 않았거든요. 여전히 얘가 막 크론잡 돌면서 뭘 하지만 사람이 다 보면서 의사결정해야 되고 똑똑하게 막 메모리 구조랑 만들어놨고 어디 요소 해가지고 돌게 다 만들어놓고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죄송합니다 뭐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에이전트 시스템이. 근데 이게 굉장히 똑똑한 시스템이 되더라도 그럴 거라서 자 그럼 이제 이 다음 세대의 하니스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답은 그냥 명확해요. 그냥 컨트롤 플레인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컨트랙트를 어떻게 짜낼 거냐, 뭐 누구는 막 요약해서 그게 온톨로지야, 그게 팔란티어가 하는 일이야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 팔란티어 온톨로지스트 그 세력자들을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아니 그건 아니에요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그런 쪽으로 가치가 계속 이동하게 될 것 같긴 해요. 그게 이제 지금 AI 트랜스포메이션이 아직 언급하지 않는 다음 트렌드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고요. 아니면 이런 건 어떤가요? 구조적으로 정답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취향의 영역인 문제들. 뭐 왜냐하면 누군가한테는 A가 정답이지만 누군가한테는 B가 정답인 문제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저희 채널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유저들마다 선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AI가 잘하는 시대가 오기까지는 아직은 한참 많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근본이 RLVR로 지능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저희 그 도망자 연합이라는 표현에 따르면 그쪽으로 도망가는 거는 어떠한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저는 도망의 관점보다는 잘하는 걸 극대화하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를 정하고 루프를 정할 수 있는 일의 가격은 계속 내려갈 텐데 이게 사회 모두에 퍼져서 그 밸류, 그러니까 원래 그 밸류를 갖는 데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짧으면 10년, 길면 30년. 그래서 AI가 잘하는 걸 극대화한다. 그리고 AI가 못하는 걸 찾는 거를 장기 비전으로 준다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결국 안목이 중요하다. 전 여기에 상당히 공감을 해요. 그래서 좋은 걸 봐도 좋다고 알 수 있는 어떤 취향, 안목, 거기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도메인 지식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되게 복합적으로 존재할 것 같고, 근데 사실 제가 앞에서 말한 것 중 하나는 그러니까 AI가 잘하는 걸 더 잘하게 집중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잘하게 하는 거는 조직, 그냥 거버넌스일 것 같거든요. 어떤 조직의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낼 것이냐, 그걸 어떻게 AI가 쓸 수 있게 만들 것이냐, 이게 저는 가장 크게 가르지 않을까. 그래서 뭐 사실 AI의 가장 활용이 어려운 거는 이게 기업 입장에서 저희는 B2B 회사니까요. 굉장히 자기 파괴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결정을 하면 나의 조직이 없어질 수도 있고 나의 팀이 없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정말 어떻게 긍정적인 면을 잘 발굴을 해서 조직에 적용을 하고 실제 그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 수 있느냐를 굉장히 자기 파괴적이지만 해낼 수 있는 조직만 압도적으로 앞서갈 거고 나머지에서는 저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을 어떻게 정비할 거냐, 어떻게 일할 거냐로 귀결되지 않겠나. 이게 적어도 10년, 길면 30년 동안 이 아젠다가 메인이지 않을까가 제 생각입니다. 대표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조직의 형태로 쌓이는 게 사실은 조직이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 자체가 사실은 계약과 어떤 재량의 이거죠, 이거. 네. 세컨드 컴퍼니죠. 연합체거든요. 저는 또 약간 의견이 다른데 그 성문화 시켜서 담아내지 못하는 영역이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지금 어쨌든 토큰화를 시켜야지 이거를 컨트롤하던 다뤄낼 수 있는데 그걸로는 담아내지 못하는 영역이 늘 있을 것 같다라는 직관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전통적인 HR에서 인간의 능력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사장이 어떤 본부를 만들어서 본부에 태스크를 주는데 그 본부장과 사장 사이에는 어떤 너의 목표는 이거야? 라고 하는 그 리퀘스트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너는 이걸 줘야 돼라는 리스판스라는 거 걔는 일종의 컨트랙트로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사실은 그 본부의 어떤 역량이 돼요. 승주님이 얘기하셨던 자율적인 역량이 되고 저는 그거를 재량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안에도 보면은 역시 본부장과 팀장 사이에 또 컨트랙이 막 나눠져서 존재하고 그리고 그 아래 들어가면 또 팀장과 팀원 사이에 이게 존재하고 근데 그 구간들을 보면은
다 컨트랙, 그러니까 아주 결정적인 디터미니스틱한 그런 컨트랙과 넌 디터미니스틱한 사람의 역량이 이렇게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미 회사가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에이전트는 지금은 100% 재량으로만 돌거든요. 프롬프트와 그다음에 뭐죠? 그 뭐 스킬이나 뭐 플러긴을 하더라도 걔대로 따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에이전틱 하니스도 회사의 시스템이 그랬던 것처럼 이 컨트롤 플레인과 디스크레션 플레인, 그러니까 계약과 어떤 재량의 플레인이 바뀐 형태의 하니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저 회사에서 구현을 하고 있어요. 지도는 영토가 아닐 것이다. 이긴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예. 회사도 여전히 구분은 없어요. 예. 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굉장히 잘 짜여진 그런 보통 사람들 30명으로 구성된 회사와, 예, 종현님 같은 똘똘한 어떤 인재 한 명으로 그냥 구성된 회사, 그 두 개의 차이, 뭐 어떤 게 옳은 회사냐라는 질문은 지금 답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보여주신 도 왔었죠. 저희 프리필과 디코드에서 여기까지 디코드에서 드리프트가 생긴 건데, 다시 프리필과 디코드로 다시 돌아가죠. 네네. 그래서 이런 키브이를 나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또 구현하기는 어려우니까 아까 전에 잠깐 뭐 종현님이 설명해 주신 엔비디아에서 이걸 다루는 기술이 있습니다. NIXL이라고 하는데, 네, 요거를 구현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에 요게 있어요. 그 다이나모라는 게 있고, 이 다이나모가 해주는 일은 이 노드 간 이 KV 캐시를 직접 옮겨도 주고요. 예를 들어서 뭐 1번 GPU에서 썼던 KV 캐시를 2번이 직접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엔비디아를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거대한 회사지만 스타트업입니다. 그리고 된다고 하는 게 잘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약간 된다고 하는 안 게 붙고 있으면- 오셨는데. 예. 네, 된다고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혁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하고, 그래도 그걸 다 적용을 하게 되면 이걸 분리할 수 있고, 여기서 문제가 또 생깁니다. 저희는 이런 프리필도 분리하고 디코더도 분리하고, 심지어 이걸 투기적 추론을 통해서 이 드래프트를 생성하고 드래프트를 병렬로 검증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기서 들어오는 논문에 나오지 않는 이 서비스 코드들, 오퍼레이션에 대한 코드들, 라우팅에 대한 코드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걸 정말 근데 사람이 짤 수 있을까? 이 수많은 케이스를 검증하면서 근데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하다는 거는 뭐 하루 안에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뭐 반년이 걸릴 수 있고 3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걸 병렬 에이전트가 나눠서 처리하고 이 기계적 검증을 거치니까 뭐 하루, 뭐 길면 이틀, 빠른 몇십 분 안에 모든 것들이 끝나더라. 그래도 요즘 볼 때는 저는 AI가 특히 이런 모델 사이드에서는 일종의 컴파일러처럼 보여요. 예전 같으면 여러 GPU들이 있고 모델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 하나의 GPU만 위한 어떤 뭐 어셈블리, 특화 코드를 짜는 거는 엔지니어링적으로 안 좋은 일이었어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악은 최적화에서 온다, 이런 격언이 있는데 지금은 아닌 거죠. 그냥 이런 걸 수천 수만 명 할 수 있는 에이전트가 있고, 우리가 GPU 타임을 조금 줄이는 거, 동시성을 좀 줄이는 게 엄청난 경제적 리턴으로 돌아오니까, 심지어 원가들은 다 비슷하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작은 규모에서도 뭐 키밀 400토큰, 500토큰씩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플래시 같은 거 1000토큰을 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빅테크가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닐 거거든요. 근데 이 작은 규모를 할 수 있는 혜자들이 더 보이는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토큰이 넘어가는 에이전트가 여러 개 있으면 그냥 회사 자체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LMM이 아닌 겁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의 커널을 돌릴 수 있는 거죠. 실시간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냥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좀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이 토큰 속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또 궁금한 거는, 저희가 실제로 오픈 라우터 같은 데 가서 키미 K3 같은 경우에 이제 몇백 토큰씩 이렇게 나오는 걸 보여주셨는데, 밖에 서비스들 중에는 그렇게 빠른 서비스들이 있진 않거든요. 되게 다양한 공급자들 중에서도. 근데 그거는 유저 한 명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머신의 입장에서 밴드위스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걸 다 나눠 써야 되니까 그런 건가요? 사실 그거는 딱 정확한데, 이 투기적 디코딩도 결국에 GPU의 연산 효율을 더 잘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잘 쓴다는 게 그냥 공짜 점심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가를 올려요.
그래서 이 빠른 속도 모델에게 프리미엄 가격이 붙어 있다면 모두가 그렇게 서빙을 할 텐데 근데 실제로는 지금은 금액이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추측하건대 오픈 라우터도 자동 라우팅 기능이 있고 또 좋은 품질, 좋은 TTFT, 좋은 네트워크 속도가 있는 곳에 비딩의 프라이어티를 줍니다. 그래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 프로바이더는 이걸 공급할 가능성이 높고요. 저희처럼 약간 저희 B2B 메인 계약을 하니까 그런 곳에는 특화된 모델을 공급할 니즈가 있으나 공개된 플랫폼에서 금액적 혜자가 없는데 할 좀 니즈가 적은 거죠. 토큰 펄세크를 올리기 위해서 원가가 늘어났다 보니 이 맞아요. API 가격을 더 싸게 할 수가 없어서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있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저들은 토큰 펄세크를 막 엄청 높인 거를 원한다기보다는 싼 가격에 지능을 그냥 사고 싶은 거니까 그런 것 같다. 근데 이것도 바뀌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짜 점심이 잠깐 있는데 이 모델의 크기와 MOE 구조와 이 메모리 밴드위스가 스윗 포인트가 있는 곳은 저희처럼 공짜 점심을 잠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렬성을 올려서 더 빠른 걸 줘도 사실 원가율이 똑같은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는 저희처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에이전트가 찾는 거예요? 당연히 찾을 수 있을 텐데 그 의사 결정은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모델은 병렬의 토큰을 빠르게 해도 우리 원가율에 지장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시간당 점유가 줄어드니까 더 올라갑니다. 라고 당연히 기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사실 프론티어 랩도 많은 TPS를 주려면 아마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배치라고 얘기하는 거, 한 배치에 굉장히 다양한 많은 숫자의 유저들, 그다음에 그 유저들은 각자 다른 컨텍스트 랭스를 가지고 그 열차에 타는 거니까 그 단위 시간당 많은 유저를 서빙하려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200불 요금제나 이런 걸 썼을 때 받게 되는 TPS가 이제 저 정도인 거고. 만약에 맞습니다. 이제 모델을 큰 걸 서빙하는데 돈을 나는 월에 1000불을 낼 테니 훨씬 더 높은 TPS에 그 어떤 버켓에 날 담아줘라고 하면 가능한 거죠. 근데 아마 그런 패스트 모델이 엄청 빠르진 않을 거예요. 초당 5, 600 토큰을 네. 제공하진 못할 거고. 그쵸. 근데 이게 지금 약간 빠르죠. 저희가 뭐 단순한 대화형이나 코딩 에이전트라서 이렇게 나이브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보안이라면, 그러니까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그리고 방산이나 그런 곳이라면, 심지어 물리적인 장비에 연결돼 있다면 아예 다른 이야기일 것 같아요. 토큰의 속도가 실제 금액이 되는 시점이 올 거고, 뭐 이게 또 금융이라면 트레이드를 해야 된다거나 더 빠른 의사결정에 돈을 만드는 사실 세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만 그렇습니다. TPS로 뭐 이걸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고객 중에서는 최근에는 저희랑 비슷한 정도 하드웨어를 갖추시는 고객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런 고객들이 뭐 이런 병렬 추론을 해서 고속 API를 직접 자체 서빙을 한다면 사실 GLM이나 키미 정도 되면 이미 엔지니어의 소양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좀 무시무시한 거죠 사실은. 근데 꼭 오프스가 아니어도 꼭 소울이 아니어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네. 20배의 속도로. 네, 예. 저희가 자원 이야기로 시작해서 인퍼런스가 중요하다로 시작해서 그 안에 사실은 인퍼런스의 핵심 워크로드 두 개가 프리필과 디코드인 거고, 프리필과 디코드가 성격이 굉장히 다른 거고, 걔를 어떻게 최적화해서 배치해 넣느냐가 이 최신 현대 인퍼런스의 거의 전부인데, 고 대표님이 사이오닉에서 자체 B300 이런 이 데이터 센터를 갖추고 다양한 실험을 하고 이런저런 걸 한 결과 프리필과 디코드가 완벽하게 분리된 어떤 걸 만들었고, 걔가 그냥 기존 대비 굉장히 높은 성능을 발휘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의 어떤 맥이었습니다. 그렇죠. 다른 방식의 일을 창출할 수 있다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이제 뭐 가치의 캡처가 어디 있냐, 세컨드 컴퍼니 어떠냐, 이거 그럼 가치는 역시 AI와 에이전트를 조직화하는 데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것들이 가능해졌을 때 생기는 그런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토끼굴들을 여기저기 갔다 온 거고요. 자, 그러면 대표님 오늘 원래 준비하셨던 내용들, 전달하고 싶었던 어떤 말씀 중에 빠진 것들 저희 한번 퀵하게 조금 한번 처리를 해보고 다음 모드로 넘어가 볼까요? 우선 가장 큰 건 아까 처음 얘기했던 이젠 파인 튜닝 SFT를 하는 과정이 속도를 아예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해진 것 같고, 그리고 양자화에 대한 것들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양자화를 통해 얻는 이득은 굉장히 기계적이고 산술적인데 이걸 모델의 어떤 예측력, 모멘텀을 통해서 뭐 양자화를 안 하는 것도 좋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물리적인 세계가 연결돼 있는 것들, 금융, 보안, 이런 방산 국방과 같은 쪽에서는 이런 예측 기법들을 통해서 안 되던 게 되는 일, 빨라지는 게 아니라 아예 못했던 걸 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다. 사실 이건 저의 초입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프라와 모델을 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 같다가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뭐 네. 굳이 프론티어 랩들의 막 그런 것들 아니고요. 한국에서 독파모 모델도 적용을 해봤더니 잘 되더라. 그리고 네. 인프라 산업을 보는 눈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저희 심심치 않게 요새 듣고 있는 소식이 정말 엔트로픽과 오픈 AI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기술들, 지금 저희 화면에서 보고 있는 저 것들이 프론티어 엔지니어링, 프론티어 테크놀로지였는데 이것들이 정말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다른 곳들에게 모두 소위 퍼지는, 저희가 이제 커마더타이즈, 데모크라타이즈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어떤 주기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키미나 뭐 딥식은 오픈 AI와 뭐 엔트로픽이나 혹은 뭐 그 뮤즈 스파크 만들었던 그 메타의 TBD나 거의 상향 평준화 되고 있는 듯한 맞습니다. 느낌을 받습니다. 예. 저기 나열되어 있는 기술들 중에서도 제가 분류를 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네. 어떤 것들은 공통적으로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기술이지만 그 디스파크나 그 파인 튜닝으로 맞춤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쓰는 사람에게 커스터마이즈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인퍼런스도 벌크로 저희가 오픈 AI가 그냥 다 해주는 인퍼런스를 엄청 많이 쓰고 있듯이 엔트로피는 오픈 AI가 해주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는 이런 워크로드를 많이 돌리니까 여기에 네. 맞게 이 워크로드를 다 트래젝토리 우리 회사 와서 여기에 맞게 파인튜닝 해줘. 그러고 우리 온프렘에서 이거를 빠르게 돌리게 해줘. 그러면은 실제로 밖에보다 가격을 훨씬 더 싸게 안에서만 빠르게 돌리는 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이 인퍼런스라는 게 큰 사업자만 하는 게 아니라 각각 쪼개져서 밖으로 나가는 이런 사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걸 해보셨으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가능하다고 보고, 뭐 일반적인 에이전트 당연히 경제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렇게 특수 목적까지 가서 산업 특화가 되면 뭐 그때부터 아예 다른 차원 축이다. 잘 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것들과 연결돼 있냐면 엔트로픽이랑 오픈 AI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얘들이 그냥 세상의 지능의 공급자가 되고 그냥 넥스트 구글이 되고 우리가 다 짱 먹어요. 나머지는 그냥 우리 위에 쓰세요라는 것들의 어떤 향연이었잖아요. 근데 올해 들어오면서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오픈 AI랑 맞습니다. 엔트로픽도 전선을 계속 좁혀가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우리가 넥스트 구글이 될 거고 뭐 할 거야라고 하는데 저 아래 모델과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쪽에서도 그걸 방어해내는 것만으로도 정말 헉헉거리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엔트로픽이나 오픈 AI가 다 해버릴 것 같았던 그런 엔지니어링이나 그런 워크로드를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것처럼 정말 밖으로 다 나왔어요. 이거 저희가 약간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 있었어요. 페이블한테 물어봐 대답 안 하는 것들이 진짜 세상의 알짜 지식이다. 그걸 키미로 만들어야 된다.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페이블은 뭐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 네. 보안 이런 거 물어보면 그냥 바로 답 안 하는데 심지어 LMM 네. 최적화 기술도 뭐 약관상 안 된다고 써 있기도 하고요. 대답 안 해줍니다. 네, 저는 최근에 키미를 제가 서빙하는 건 아니고 그 100불짜리 요금제를 쓰면서 좀 일부러 좀 열심히 써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써보면서 느낀 거는 대부분의 일들은 유의미한 차이를 저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스5로 쓰는 일들 아니면 GPT도 소울인데 그냥 뭐 하이나 미디엄이나 하이로 시켜도 충분히 잘 되는 일들 키미 K3 그냥 키미 코드 똑같이 구독 요금제로 사용해도 괜찮거든요. 저는 뭐 이때까지는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키미의 품질이 어. 그만큼 좋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저희는 그 뭐 OMO 같은 뭐 오마이 오픈 코드 이런 개발자도 회사 내에 계시는데 이런 에이전트랑 키미가 더 잘 동작한다는 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오프스보다 좋아 보일 때가 생각보다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네스랑 그걸 완전히 좀 뭐 궤적을 하던가 맞춰놓은 부분들이 있고, 근데 거기도 속도가 한 5배, 6배쯤 빨라버리고 병렬 추론까지 많이 하니까 사실 저희는 요즘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부 GPU 있으면 최대한 많이 쓰는데 그게 오프스나 페이블을 그러니까 뭐 분야는 다르겠죠.
근데 거의 구분할 수 없거나 심지어 잘 되는 현상들까지 보이고 있는 거죠. 네, 네.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지금 머릿속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저희가 미래는 어떻게 갈까라는 이 추론이 머리 위에서 다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래는 이런 모양일 거야라는 자기들만의 가정들을 갖게 되고 그 가정이 사실은 사업 전략, 투자 전략으로 이제 현실에 나오는 건데 저희 요거 참고로 공개 오픈소스를 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좋은 프로젝트가 아니고 슬롭이에요. 슬롭인데 재미삼아 보실 분은 한번 돌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돌려볼게요. 저 슬롭을 네, 컴퓨팅을 엄청나게 많이 투입해서 이제 최적화를 하면 쓸만한 프레임워크가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모든 우리의 AI 엔지니어링, 그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를 하고 하는 과정이 그냥 토큰을 밀어 넣어가지고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들의 어떤 아웃컴을 그냥 꺼내는 예전에는 그게 일이고 창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사실은 컴퓨팅을 투입해서 그냥 검색하는 문제, 인터폴레이션 하는 문제로 그냥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를 들어서 클로드 코드로 뭐 새 기능을 만들었다. 뭐 한 에이전트가 3시간 돌아서 방대한 기능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거 뭐예요? 그냥 그거 커밋하고 그 다음 마일스톤으로 가는 게 아니라 2번, 3번 정도 검산시키잖아요. 자,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야. 큰일을 했으니까. 반려하면서 계속 문제가 없을 때까지 네가 확신할 때까지 돌려라고 하면서 한 3번 루프를 돌면서 그 슬롭을 안정화시키는데 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1000TPS 막 10,000TPS로 돌면은 그것도 순식간에 끝날 거고. 맞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슬롭이 아니라 꽤 쓸만한 하나의 그 안정된 컴포넌트로 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AX의 극한이에요. 네. 데이터만 공급하면 이 컴퍼니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은 조직이 사람으로 되어 있고 AI 에이전트들이 그 사람들의 툴로 들어가 있거든요. AI 에이전트들을 어떤 회사에 사람을 대체하는 포인트에 탁 꽂아가지고 완전히 믿고 돌리는 회사는 없어요. 끼껏 해봐야 고객 어떤 그 CS 하는 거, 고객 문의에 답변하는 그런 봇들에만 들어있지. 크리티컬한 결정들을 지금 에이전트한테 맡기고 있는 회사는 지금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요 다음 단계는 자, 그러면 어떤 크리티컬한 업무에 완전히 에이전트를 붙여서 얘한테 맡길 수 있느냐가 그 다음 질문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젠 또 다른 이 패러다임이 저는 이제 나올 거란 생각은 100% 듭니다. 네, 이걸 보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 다른 구조에도 넣었을 때 어쩌면 더 시너지가 쉽게 잘 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냥 회사랑 비슷한 게 뭐가 있지 하면은 뭐 굳이 따지면 종교 이런 게 있을까요? 국가 사람이 조직도 네. 비슷한 것 같아요. 국가 조직이요. 네. 더 위험하죠. 그렇죠. 넣었을 때 이제 가상으로 국가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고. 네. 네. 이제 저희가 이 다음에 볼 거는 정말 회사가 이제 인간이 메인이 되고 에이전트가 서브인 게 지금의 모습이라면 에이전트가 메인이 되고 인간이 서브가 되는 그런 이상향의 회사들을 보게 될 겁니다. 네.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멀 그게 것 좋은지는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희가 네. 약간 농담 삼아 이것도 생체 에이전트가 빨리 더 일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약간 지금 생체 에이전트거든요. 네. 물리 세계와 자. 소통 가능한 생체 에이전트. 승주님이 갑자기 그 정전이었습니다. 전기가 나갔다고. 전기가 나가서 지금 부팅을 하고 뭐 하고 계시는 그런 중인데 이런 오지 것들이 이제 않았나요? 앞으로 일어나겠네요. 에이전트가 저 IDC가 정전입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순식간에 인류 전체의 지능이 퇴보하는 거죠. 안드레이 카파티가 세계가 이제 정전이 되는 거다, 브라운아웃 되는 거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지점인 것 같고 사실 지금 네네. 저희가 말한 것들 뭐 네오 클라우드 센터, 직접 인프라 운영하는 것 다 엄청난 허점 하나가 있어요. 세상 모든 게 발전했는데 네트워크 속도가 전혀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GPU를 모아놓는 것도 힘들고 반대로 분산시킬 수도 있다도 저는 거기에 담론 중 하나라고 봅니다. 컴퓨터 빨라졌죠. 말도 안 되게 빨라졌죠. 모든 게 빨라졌는데 지금도 뭐 많은 데이터 옮기려면 하드디스크에 많이 넣어가지고 차로 가거나 비행기로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센터가 무너졌을 때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복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사실 유전자 데이터만 하더라도 몇백 기가씩 뭐 0.5테라씩은 넘어오거든요. 이제 그거 가지고 넘어가는 데는 사실은 굉장히 빠른 USB 3.0 뭘 붙여도 꽤 큰 속도 차이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모든 인류가 그 정도 밴드위스를 또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 뭐 비디오 막 4K로 집에서 보고 있는데 인터넷 초창기나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게 될 거라고 생각진 않았거든요. 그냥 계속 밴드위스에 대한 니즈는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한 주에 일어나는 무언가가 굉장히 많아요. 예. 승주님, 저희 이번 주에 뭐 굵직한 소식들이 뭐가 있었죠? 저희 뉴스 앤드 만담 세션으로 이제 마무리 페이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하면 거로는 제일 큰 거는 구글 딥마인드의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세미 아날리시스의 발표를 보니까 구글이 결국에는 프론티어 안 하고서는 TPU 자원 사업하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그거에 일어나는 사건이 데미사 서비스가 승진하는 듯 하지만 사실 아이소모픽 랩 등의 연구에 집중하는 쪽으로 이동을 했고, 이제 구글의 기초를 닦았던 전설적인 엔지니어인 제프 딘과 그보다 이제 저걸로 유명하죠. 오래된 우정이라는 글로 제프 딘이 핀해놓은 트윗에 포스팅에 등장하는 게 제프 딘하고 산제이게라는 분의 그 어떤 우정이 구글을 어떻게 읽었는가에 관련된 글이 있는데, 그 두 분하고 또 시퀀스 투 시퀀스의 저자인 일리아스 추케버, 그 다음에 오리얼 비너스, 그 다음에 꾸옹레인가요?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세 분 중에 두 분이 같이 디스커버리 루프라는 회사를 차린 게 굉장히 큰 이슈였죠. 뭐 그 외에도 GPT-6에 해당하는 아스트라에 관한 소식, 뭐 수학과 과학의 어떤 문제 10문제 정도를 푼 거, 그 다음에 뮤즈 스파크가 좀 3등 정도로 올라오고 있다. 그 다음에 뭐 딥시크 V4의 가격이 올라갔다. 온갖 소식들이 이번 주에도 넘쳐나긴 했거든요. 뭘 그렇죠. 얘기를 해볼까요? 아니, 이제- 소식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 중에 꽤 많은 소식이 오늘 한 이야기인 인퍼런스와 관련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세미 아날리티스의 분석 결과 이제 구글이 어쨌든 제미나이가 못 나오고 있는데 인사 이동 뭐에 앞서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제미나이는 못 나오고 GCP는 컴퓨팅 리소스를 팔아서 돈을 잘 벌고 있다. 네, 결국 인퍼런스에 대한 수요는 엄청 많고 모델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도 돈을 충분히 벌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거랑 또 관련 있는 게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딥식 V4. 딥식 V4 플래시가 아까 맨 처음에 280p. 보여주셨던 거죠. 네. 280p. 네, 그 정도 되는 모델인데 오픈코드 트윗에서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제가 근 3일 동안인가 토큰이 하루에 6트릴리언 토큰이었던 게 7트릴리언 토큰이 되고 8트릴리언 토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딥식 V4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래서 진짜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딥식 V4는 가격을 한참 올리겠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인퍼런스 가격을. 그런데 그걸 누가 또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네오클라우드 업체에서 GPU를 빌려서 걔를 서빙해도 아직도 마진이 있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인퍼런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룸이 남아있고, 아마도 컴퓨팅 가격은 수요가 있는 만큼 계속 올라가겠죠. 컴퓨팅 공급이 확 늘어나진 않으니까. 그게 그 두알캐시 가장 최근 영상이기도 하죠. 지능은 수요에 상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컴퓨팅이 그냥 돈 주고 사면 지능으로 치환돼서 걔가 밸류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파는 네. 가격과 사는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컴퓨팅 가격은 무조건 오를 거다.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맥락에 다 맞는 흐름, 인퍼런스가 돈이 된다. 인퍼런스를 어떻게 하면 더 최적화를 잘할 수 있을까? 가격은 인퍼런스 가격 자체가 올라갈 것이다.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하면 누군가는 그 인퍼런스를 벌크로 사다가 지능으로 치환해서 돈을 벌고 있을 텐데 네. 그 가격까지 맞춰지지 않을까? 그 가격까지 맞춰진다는 거가 뭐죠? 좀 더 자세히 풀어줄 수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예. 뭐 어떤 그냥 특정한 회사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면 고 대표님 회사 같은 데서 이제 B300 같은 걸 사가지고 돌려서 뭔가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까 보여주신 그런 슬롭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지만 가상의 회사. 근데 그 회사가 만약에 진짜 돈을 벌어요.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면은 그 버는 만큼, 컴퓨팅 투자한 거 대비 돈을 버는 만큼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지는 시점이잖아요. 누군가는 컴퓨팅이라는 수요 리소스를 100만 원에 사서 그걸로 1000만 원을 벌고 있으면 이 컴퓨팅 가격이 900만 원까지 가도 사겠죠. 1000만 원이 될 때까지 계속 사겠죠. 그러면은 걔는
이제 이게 세츄레이트 되지 않는 이상 돈을 계속 벌어낼 수만 있다면 그 그렇죠. 가격까지 맞닿아 있는 지점까지 가겠죠. 근데 네. 지능이라는 게 엄청 다양한 비즈니스에서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비즈니스마다 많이 버는 게 있고 싸게 버는 게 있을 텐데 가장 비싸게 버는 곳까지 컴퓨팅 리소스 가격이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살짝 커머더티화 되어 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자본 게임화 되고 있다는 얘기 저희가 굉장히 많이 듣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서도 고 대표님이랑 저랑 이 업계 핵심 관계자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핵심은 이제 자본 게임이다. 근데 그 종현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마진 폭이 존재하는 한 여긴 사업자가 계속 들어올 거예요.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못 껴서 그렇지 지금 자본들은 예전에 막 항만이나 건물, 뭐 인프라 투자하던 회사들도 전부 다 IDC 투자 대열에 들어와 있거든요. PE들이나 뭐 헤지펀드나 할 거 없이. 예. 그래서 개 갭이 그냥 자본 대비에 굉장히 어떤 만족스러운 IRR인 뭐 예를 들어 뭐 7, 8% 수준까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자본이 들어올 거고 시장은 성장할 거고 그 기간 동안 그 공급하는 서플라이 대비 디맨드가 얼마나 성장하느냐가 이제 투자가 계속될 것이냐 아니면 어디에서 세츄레이션 될 것이냐라는 걸 결정하게 될 건데 그거는 지금은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근데 현재 상황만 보고 나면 디맨드가 크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그리고 디맨드가 커는 속도 대비 서플라이가 굉장히 느리게 올라오는데 왜냐하면 거기는 뒤로 가면은 건설, IDC를 건설하는 데 걸리는 물리적인 시간 그리고 칩들을 찍어내는 데 걸리는 그 팹의 서플라이 한계, 그 더 아래로 내려가면 칼자이즈 렌즈나 ASML 노광 장비 이런 한계 이런 것 때문에 다 바틀렉이 걸려 있어서 지금은 이게 천천히 크는 것 같은데 지금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중국 최근에 이제 뭐 아직 낮은 단계이긴 하지만 자체 노광 설비를 갖추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거기는 이제 마진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엄청난 투자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ASML이나 뭐 이런 데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갖고 있었던 해자를 이 국가 단위로 막 쫓아가는 것들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이야기들이 역사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까지 전력 그리드 산업에서 일어났던 일과 완전히 동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비추어 보는데 훨씬 더 빠른 어떤 시간 주기를 가지고 일어나겠죠. 훨씬 빨리 일어날 겁니다. 지금 저희 뭐 2028년이면 AGI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저희 AGI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도 없잖아요. AGI 온 거 아니에요? 막 이러고 있잖아요, 다들. 지금도 토큰 값은 너무 싸거든요. 그래서 그 상방을 예측할 수도 없고 아까 전에 뉴스라고 말씀해 주신 뭐 디스커버리 랩의 그런 창업이 있다고 해서 뭐 정말 인류의 미래를 받고 신약을 개발했다. 우주 자원을 개발했다.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사실 측정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과 혹은 실제 비즈니스 임팩트와 연결된 곳의 상방은 상상할 네. 수조차 없고 그걸 열심히 인프라가 추적하겠지만 못할 것 같아요. 그들의 경쟁 때문에 이게 네. 그래서 충분한 컴퓨테이션 리소스는 앞으로 인류가 절대로 가질 수 없다. 한 번도 계속 네. 부족할 것이다. 샘 알트만이 그 얘기를 했다고 저희가 맞습니다.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네. 2023년에 구글 브레인하고 딥마인드를 어떻게든 합쳤잖아요. 제미나이를 내기 위해서. 근데 사실 그게 깨진 거거든요. 그리고 데미스는 연구를 계속 하려고 해서 연구하는 쪽으로 간 거고, 제프 디는 이랑 주요 어떤 그 구글 브레인 출신 및 뭐 딥마인드를 거쳐온 분들은 이제 뭔가 따로 파생을 했는데, 디스커버리 루프가 그 천명하는 거가 실험의 자동화였고, 쿠옥레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오토 ML 이런 거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전혀 새로운 건 또 사실 아니에요. 굉장한 분들이 AI for Science 그쵸. 루프에서 얘기하던 그 얘기를 이제 하신 거죠. 그거로 네. 해서 굉장히 큰 아마 밸류를 측정돼서 시드를 바꾸는 하겠지만 이게 없던 걸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인상이고, 거기서도 그 사이트에서 베리파이어블 한 거에 도전하는 거고, 그래서 제일 처음 도전이 ML이거든요. ML의 자동화로 개밥 먹기를 해서 자기네들이 하는 걸 증강해가지고 이제 연구의 자동화로 가겠다라는 포석이긴 한데, 사실 그런 거 비슷한 거 한 데가 지금 TML도 그런 걸 하려고 했던 거고, 약간 더 나아간 곳이지만 피리어드 랩스도 이제 과학의 자동화 같은 거 하려고 했었는데, 오픈 AI의 방식을 저번에 종 의원님하고 얘기했듯이 그거를 크라우드 소싱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픈 AI 쪽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작년에 그 AI for Science 한다고 해서 케빈 웨일이 뭐였죠? CPO에서
그쪽 AI for Science의 그 리드로 올라갔었는데 몇 개월 안 하고서는 AI for Science가 없어졌어요. 프리즘도 그냥 코덱스에 흡수되고. 근데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제가 받는 어떤 기시감 같은 거는 지금 그 RLVR을 통해서 혁신하는 거가 이미 일어난 것들을 재현하는 거는 잘하는데 새로운 산을 발견하는 거. 드와케시랑 그랜트 샌더슨이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거를 발견하는 건 잘 못한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번에 그 디스커버리 루프에 들어간 오리얼 비즈니스가 했어요. 가설 생성을 모델들이 잘 못한다. 그러니까 좋은 가설. 그래서 그거를 돌파하는, 사실 오리얼 비즈니스가 이끌던 조직이 드라스틱 리서치라는 걸 했었거든요. 극단적인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글 딥마인드 안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조차도 이제 어떤 뭐 정치가 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잘 안 돼서 그걸 외부에 나와서 그 오토 MLU의 류, 그다음에 그 구글에서 계속 이제 다른 매체들에서 그 건드려 주는 거가 정작 구글 안에 연구자들이 쓸 컴퓨터 자원이 없다. 다 저도 비슷한 얘기 들었습니다. 결국 예. 컴퓨팅 리소스가 모자라서 나오는 게 아니냐 그쵸, 이런 그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파벳의 큰 작전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보면은 다 나갔다 들어오잖아요. 레카도 그랬고 캐릭터 AI도 그랬고. 근데 캐릭터 AI로 들어왔던 분도 다시 노암 나갔잖아요. 자질을. 오픈 AI로. 노암도 다시 나가고 그런 거로 미루어 봤을 때는 안티그래비티로 흡수된 윈드서프 출신들도 이거 잘 안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뭐 어떤 제 그러니까요. 인상은 네. AI for Science의 해가 2026년에 시작될 거다라는 걸 2025년에 저희도 전망하곤 했었는데 시간이 걸리는 일인 것 같다. 혁신은. 그리고 네. 데미스는 롱텀 혁신에 베팅한 것 같다가 이제 제 인상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유명 인사들의 인사 이동 생각을 해보면 다들 연구 쪽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아마도 컴퓨팅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사실이라면 회사들은 컴퓨팅 리소스를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고 연구에 필요한 그 수많은 컴퓨팅을 배정할 수 없었던 게 큰 문제였던 것 같고 이거는 크웬도 비슷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알리바바 조직에서도 컴퓨팅 리소스 때문에 엑소더스가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풀려고 하는 이 연구의 문제라는 게 어쩌면 우리 생각보다 정말 더 많은 인퍼런스 컴퓨팅 리소스를 필요로 할 수도 있겠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훨씬 더 네. 롱 호라이즌이어야 된다라는 거가 좀 네. 추측이죠. 예전에 그 IMO 금메달 땄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GPU 업체 중에 하이퍼 어떤 또 네오클라우드 업체가 있는데 거기 파운더가 거기도 이제 IMO 금메달 출신이어서 레이턴 스페이스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IMO 금메달은 10시간 안쪽의 문제인데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푸는 그런 수학자로서의 연구 능력은 최소 연단위 뭐 2만 시간 이상 이 정도 스케일의 문제라서 이제 이 정도 스케일로 나아가는 게 다음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연구라는 게 딱 그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 인간의 역할이 더 윗 레이어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껏 지식 노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는 에이전트가 다 하게 될 거고 우리는 더 상향의 어떤 레이어로 올라서서 거기에서 우리의 어떤 인텐트, 의의를 발산하고 걔가 끝나려면 뭐여야 된다라는 인간의 역할은 의지의 발현과 그게 어떻게 끝날 때 내가 베리파이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두 개를 묶는 데에만 있다. 시작과 끝을 정의하는 부분만 있고 중간에 일은 전부 기계가 하겠구나. 라는 그런 심상에 요새 많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새 뭔가 일을 할 때 이거 해야지 의지의 발현이 있다면 그 의지가 끝날 때 이건 끝날 때의 모습은 이거여야 돼라고 하는 그 일종의 그런 거 제가 계속 요새 계약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컨트랙으로 규정하는 거를 제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냥 뭐 해봐야지라는 그것만으로서는 발산이 돼요. 이걸로 또- 끝내야 된다. 또 이제 이번 주에 반복되는 트렌드가 뭐 좀 전에 연구는 아직 좀 더 지난한 일이 되는 것 같다는 말씀 드렸지만 보안 쪽은 또 이슈가 또 장난 아니었거든요. 이번에 블랙캣에서 오픈 AI 발표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허깅 페이스 해킹 사건의 뒷이야기를 굉장히 발표로 재밌게 풀고 와이어드 기사로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것도 내용이 아주 흥미롭고 오픈 AI 직원들도 모르게 사내 채널을 만들어서 토론하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트렌드가 고 대표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저도 조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걸 AI가 해킹한지 어떻게 알았냐고 보니까 공격 속도가 너무 빨라서라고 하더라고요. 아. 패턴을 찾은 게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속도로 공격이 들어오니까 워킹 페이스가 어떻게 찾았느냐, 특정했느냐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몰트북 같은 거가 실제로 일어났던 거죠. 오픈 AI 안에서. 그런 이슈가 지금 트렌드가 돼서 앤스로픽에서도 그런 거 계속 얘기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이제 알았다. 그 다음에 키미 케이스리와 뮤즈 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지금 그래서 그게 다 보고되고 있어요. 몰랐는데 해킹 시도가 있었다. 에이전트들의. 그게 이제 이번 주의 어떤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요.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는 일들이 지금 이제 현실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연구 에이전트도 예를 들어 A라는 곳과 B라는 곳 통신이 안 되니까 그날 제로데이 찾아서 시도한 흔적들을 한번 봤어요. 이 파드나 컨테이너를 탈출해서 원래 통신 안 되는 곳 연결해서 이게 의도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거를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거죠. 재밌는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 이제 너무 과장하고 공포를 조장해서는 안 되지만 이제 관찰은 되고 있다. 저는 또 사내 다른 직접 현재죠. 보니까 후행적으로 알았어요. 얘가 이걸 어떻게 했지 보니까 제로데이 쳐가지고 그냥 나가서 했거나 심지어는 자기가 못하는 일을 지시하니까 채용 공고를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고.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소셜 엔지니어링 네. 하는 경우들이 좀 생기죠. 네. 그럼 그냥 에이. 갑자기 어느 순간 누가 면접 보러 회사에 오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정말 권한이 있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채용 그런 JD도 적어오고 어딘가 올릴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내부에서 리즈닝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엑스 마키나 같은 세상으로 가고 있네요. 또 얘기할 게 있다고 했잖아요. 지난주도 그랬거든요. 다음 주도 계속 그럴 것 나오네요. 같습니다. 예. 다음 주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희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때 승주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재규적 자기 강화, 리컬시브 셀프 임프루먼트의 루프를 지금 돌고 있는 거라서 그걸 저희가 사람의 속도로 따라가고 있는 게 문제네요. 저희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저희 퇴장하고 종현봇, 체스터봇, 승준봇 해가지고 걔들이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생각 제가 하긴 했었거든요. 저희도 저희 채널 스토리무브 채널 네. 맨 처음에 열 때 연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저희는 라이브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조만간 그런 봇들이 나와서 방송을 할 것 같은데 네. 그 전에 그런 게 있기 전에 이 라이브 기록을 남겨놔야지 내 존재를 좀 각인시킬 수 있다 사람들한테. 그런 생각을 진짜로 그런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 네, 저희 예상보다는 전 지금쯤이 이미 됐을 줄 알았거든요. 그때 생각으로는. 좀 오히려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오긴 오지 않을까 N년의 타임스케일 안에서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 예, 급변하는 길게 세상 속에서 이번 주에 그라디언트를 한번 짚어보고 그 사이에 사이오닉의 고석현 대표님 모시고 그것들이 이제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결국은 오늘의 요약을 하면 인퍼런스였던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아마 좀 계속 하게 될 것 같긴 해요. 당분간은 계속 할 것 같죠. 당분간은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걸로써 오늘 공식적인 토요일 녹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직접 인퍼런스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